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 2부제와 5부제에 가입한 차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됩니다.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인데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난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이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담보물건 처분을 요청한 경매 물건 수는 1분기 3만 541건으로 2013년 이후 1분기 기준 13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 상가, 공장 등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휴전 합의도 사실상 파기 수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이스라엘이 전투기와 헬기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남부 요충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시기라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합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함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된 후 국제유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국내 산업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 유가가 2%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6달러대, 북해산 브렌트유는 107달러대로 뛰었는데요.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은 오늘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됐죠.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함께 경제 충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단 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이 오늘부터 신청을 하고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차 대상자는 취약계층인데 어떤 대상들이 언제까지 신청해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허준영 교수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얼마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대상자가 크게 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초수급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상위 한부모 가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득하위 70%인데 이번 1차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앞에 두 그룹,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먼저 지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고유가로 인해서 조금 더 피해가 많은, 그리고 조금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돼서 먼저 조기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오늘부터 이제 신청 들어가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이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기초수급자 같으신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 1인당 55만 원. 하지만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다 5만 원을 더해서 60만 원. 차상위 한부모는 수도권이 45, 그다음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가 5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60만 원이 되는 셈인가요? 네. 자, 지금은 오늘부터 대상자들 이제 취약계층이고 사실 소득 하위 70%까지 이 피해 지원금이 되는데 이들은 언제 신청해서 얼마까지 이렇게 받게 되나요? 70%까지는? 아, 그거는 이제 나머지 1차 나가고 2차는 이제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8일 다음 달.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카드사를 통해서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들어오고 사용이 근데 좀 제한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이쪽으로 제한이 되고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그 전에 받으신 분들 기한 놓치지 마시고 8월 31일 전에 반드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위 70%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비수도권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분들도 똑같이.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그것도 인구 감소 지역 등 그 우대 지역에서는 최대 2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 소득 하위 70%
내가 해당이 될까? 아마 시청자들 궁금할 겁니다. 70% 10명 중에 7명까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라는 게 그 사이에 네.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소득이 그 중간에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혹시 포함이 되고 안 되고 달라질 텐데요? 요거는 그 혹시라도 이거 그 본인이 해당하시는지는 아마 이제 저희 그 금융권 같은데 검색을 다 해보시면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소득이 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도 조정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나 생각보다 이제 건강보험료 많이 안 내는 근데 계층인데 이게 건보료가 높게 책정돼서 이번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방법이 있으십니다. 어떤 먼저는 건보료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월 30일 이후, 올해 3월 30일 이후에 소득이 줄어든 게 확실하다면 예. 신청 장소가 중요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부가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요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예. 건강보험료를 자체를 낮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70%에 안 들어가셨어도 나중에 혹시라도 70%에 들어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이의 신청 후에는 가능하거든요. 건강보험 낮추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요거는 지역 가입자 중에 특히 그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예.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거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고 최근에 일반적으로 실직이나 폐업을 해서 소득이 감소하신 분이나 네. 3월 30일 기준 이후로 출생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구성원이 바뀌신 분들 혹은 그리고 해외 체류 일정들 때문에 지금 소득 활동이 재개됐거나 중단되신 분들은 요거는 그 고유가 지원금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관련된 서류 드시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라고 하죠. 여기 예.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명 중 7명 소득 하에 70%니까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가지고 소득 변경이 좀 잦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걸 놓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아까 조현승 연구위원이 이걸 받아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 기준이 조금 네,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제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쓰는 곳이 많다. 예.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이제 30억,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매출이 30억을 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유소, 그러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한 20% 정도만 쓸 수 있다. 20%를 조금 넘는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주유소 그만큼 그렇죠. 매출이 크니까. 수도권 전체로 하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적을 거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름 그 유가 때문에 그 정말로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정말로 그 석유를 그러니까 휘발유를 사는 데에서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니까 약간 모순적인지 아니냐 뭐 이런 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골목상권을 돕기 위한 거라지만 주유소 같은 건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으면 하는 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아쉬움인데 혹시 또 다른 이 쓰임새나 사용처에 대한 불만 같은 거나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서만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생각은 요거를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는 목적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받는 당사자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예. 이 당사자분들의 소득 보전을 일부 함으로써 이분들이 나가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서 쓰셨을 때 그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겠다라는 게 두 네. 번째인데 그래서 사실은 다음 전에 저희 얘기한 것처럼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액이 30억이 넘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주유소만 이걸 풀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상품권을 주유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육점이나 시장 상권이나 이런 데서 예. 왜 주유소만 그렇게 조금 풀어주느냐라는 데 대해서 네. 이의 제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소지 관할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소지 관할 내에서만 써야 되잖아요. 사용하는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간에 안 그러면 소비가 좀 대도시권으로 예를 들어 경기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네. 분당 가서 다 소비를 하시면 사실 광주 상권이 살아나는 건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용 쓰임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대상 아까 우리가 소득의 70%가 이제 2차 지원이 되는데 전 국민의 70%까지 과연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대상이 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위원께서? 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뭐 주려면 전 국민 다 주든지 아니면은 아예 취약계층만 주든지 해야지. 예. 그 70%라는 기준은 당시 어디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로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제 좀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역 상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고유가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거는 뭐 민생 지원금으로 푼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70%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담긴 70%. 혹시 허준영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대상이 많다 아니면 뭐 적정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저는 70%가 어디서 나온지 얘기를 좀 알아보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예. 이 70%라는 게 뭐냐면 국민들을 쫙 소득별로 줄을 세워놓고 끝에서 10명 중에 7명을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평균을 구하면요. 평균은 고소득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면 사실 이 70% 정도가 평균값입니다. 아, 평균 그러니까 소득의 평균 소득 평균값입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하위의 70%라고 하더라도 평균을 내면 이 평균값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서 아마 자른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2년에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유럽이 무슨 문제가 생겼었냐면 전쟁이 유럽에서 터지기도 했지만 러시아산 가스가 안 돌아갔고 네. 유럽이 엄청나게 에너지 비용 올라가고 고생했잖아요. 예. 그때 유럽의 많은 정부들이 재난지원금을 넣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넣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예. 그래서 많이 쓴 정부는 GDP 5% 정도까지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선별이 잘 안 돼서 고소득층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지원금 자체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저소득층에게 그리고 좀 피해받는 계층들에게 집중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하여튼 10명 중에 7명에까지 이렇게 재정을 동원해서 더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 또 하나 고유가에 관련된 정부 정책, 고유가 피해 지원금 말고 석유 최고 가격제가 있습니다. 석유 휘발유가, 국제유가가 올라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벌써 네 번째 최고 가격제가 고시됐습니다. 현재 최고 가격제 때문에 휘발유값, 경유값이 지금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네, 지금 뭐 2,000원 조금 넘는 정도로 돼 있죠. 근데 이 정책 자체가 뭐 오부제 자동차 오부제를 뭐 시행하고 이러면서 또 이 가격은 상한을 걸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요를 오히려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가격이 더 못 올라가게 하니까 예. 네, 덜 쓰게 해야 되는데 덜 쓰지 않는다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요거는 약간 이제 서로 간에 좀 충돌이 되는 약간 모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격 상한제를 풀고서 운수 사업자 중심으로 할인 혜택이라든지 어떤 보조금으로 다시 캐시백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사실은 더 맞지 않나. 그게 또 국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도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파급 효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상한제를 한다는 거는 약간은 좀 저는 정책이 좀 서로 충돌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2부제와 5부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가격이 못 오르게 통제함으로써 조금 뭐 큰 부담 덜 가지고 쓰라는 어떤 이런 것과 좀 충돌을 한다. 그러면 어디 허 교수님 어디 이 석유 최고 가격제 지금 4차 가격까지 고시됐는데 빨리 좀 해제 또는 중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 필요도 저도 박사님과 동일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급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정유회사의 뭐 임원분들이랑 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사우디 쪽에서 지금 기름이 원래 오고 있던 게 호르무즈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얀부항이라고 반대쪽으로 파이프라인으로 넘겨서 홍해 쪽으로 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같은 회사에서 받기로 한 거는 선물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예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지금 차질 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 가지죠. 정부가 지금 어쨌든 간에 비서실장께서 여러 군데 뛰어다니면서 뭐 또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정유
회사들이 그래도 물량 받아놓기로 한 거를 생각보다는 그래도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 게 지금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 동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석유 현물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앞날에 대한 선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 조절도 동시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저희가 정책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좀 동의하는 부분이 큽니다. 네, 수요 조절을 위해서는 지속하기가 조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만약에 지금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다면 뭐 휘발유가 경유가 같은 게 혹시 리터당 뭐 3,000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추정을 한 연구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보다는 분명히 높기는 높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중단하거나 해제하면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를 정부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산업용보다는 이제 운송용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사실은 휘발유를 그러니까 그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보다 경유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경유가 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유가 항상 더 싸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인 게 거기다가 세금을 좀 덜 매깁니다. 왜냐하면 경유는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최고가격제 해서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만 휘발유 가격보다는 경유 가격이 지금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가격 올라간 부담만큼 하는 재정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다가 정유 사사에 지원하는 거. 예, 지원하는 것도 타이밍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를 순간순간 정산을 정유사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매 분기 끝날 때마다 정산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이 최고가격제가 일으키고 있는 조금의 마찰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마찰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정부도 정책을 하기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뭐 중단하는 정책을 선택하기 쉬울 텐데 지금 상황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지금 무산됐잖아요. 2차 종전 협상에. 그래서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다는데 지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월 28일에 중동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브렌트유가 한 $80 중반대였고요. 텍사스유가 $70 중반대였는데 이게 브렌트유는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110, 그러니까 $80 중반에서 $110를 넘어갔고요. 텍사스유도 한 $70 중반에서 $100를 넘게 됐는데 이게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아주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거의 120을 육박하다가 $90로 떨어졌고요. 텍사스유는 $100가 넘었었는데 90 밑으로 내려왔었죠. $89 뭐 이렇게 내려왔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해서 브렌트유가 $100를 조금 넘고 텍사스유가 한 $90 중반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쟁 직후보다는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긴장이 완전히 다 해결된 게 아니고 2차 협상도 결렬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전쟁 발발 직후보다는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휴전이 지금 현재 뭐 이란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란의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도 균열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외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화돼서 물동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전쟁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낮은 상태에서 좀 안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기구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두바이유 같은 경우 그 전에 한 $70 선이었는데 이게 한 $80에서 $90 정도에서 뉴 노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근데 이런 전망들은 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은 약간 그렇습니다. 네. 야, 이게 그 종전이 되더라도 배럴당 $80에서 $90.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전하고는 다르게 이게 종전이 휴전이 다 된다 하더라도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전원이 다 동의하고서 앞으로 절대로 저긴 안 건드려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간헐적인 테러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고요. 또 일시적으로 물류가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그 과거보다는 중간중간에 뭐 약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전해가 $70였다면은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가 되지 않게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간 선에서 뉴 노멀이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예상인데 이것도 또 뭐 전황에 따라서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전황 상태만 보면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협상이 일어날 것 같다가도 금방 취소가 되고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국제유가 전망한다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상황별로 시나리오별로 좀 전망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어요?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왔던 전망인데요. 한 달은 아니고 한 3주 전쯤 나왔던 전망인데 이게 5월 중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면 5월. 예, 정상화라는 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 없이 우리가 이전처럼 호르무즈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바이유 국제유가가 4월 달에 한 배럴당 160달러. 지금 현물이 107달러거든요. 두바이유가. 160 정도 정점 찍고 6월 이후에 내려와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에는 한 83달러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그것보다 이제 좀 더 길어져서 6월 정도 말에 사태가 수습이 돼서 8월쯤에 호르무즈가 정상이 되면 두바이유가 6월 그 정상되기 바로 전에 한 180달러까지 찍고 연말로는 사실은 조금 더 더딘 경로. 그러니까 83달러까지는 못 내려가고 100달러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경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바이유 가격을 저희는 지금 보통 브렌트유랑 WTI를 보는 게 사실 두바이유를 지금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두바이유는 완전히 지금 정상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질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두바이유 쪽에 있던 수요가 지금 WTI랑 브렌트에 일부 붙어서 거기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3월 말하고 4월 초 정도에 지금 160달러까지 가긴 갔었더라고요. 그게 지금 107.2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 결국 이제 호르무즈가 한 달 후에 뚫릴지 세 달 후에 뚫릴지 뭐 이 정도에 따라서 지금 시나리오를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유가 전망이라는 게 뭐 이란 전쟁의 전황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조영숙 연구위원이 그런 분야를 조금 많이 연구하는 것 같은데 혹시 미국과 이란의 향후 이란 전쟁의 상황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시나리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란에서 여태까지 그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저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역시 그 원유 수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유 수출 중에 상당수는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됐던 거였죠. 근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미국이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럼 당연히 이란이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미국이 봉쇄했다라는 거는요. 이제 이란에서 저렇게 돼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요. 당장 군인들 월급까지 못 줄 정도가 됩니다. 민간인들이 뭐 굶주리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혁명수비 되건 그 정부 내의 정규군이건 간에 이 상태를 갖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굶어 죽는다기보다도 오히려 온건파 협상을 하자는 쪽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아마 그쪽을 계속 노리고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LNG하고 원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서 우리도 미국 원유를 지금 수입을 늘리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은 그렇게까지 조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 정치 이게 길어지면은 뭐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냥 봉쇄해 놓고 기다리면서 아마 내부 공작을 또 하고 있겠죠. 이스라엘하고 양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란 내부에서도 혁명 수비대도 하나가 아니라 그 여러 군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간에 그러면은 빨리 타결을 하자는 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협상에 지금 현재 더 좋은, 더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로 이란이 계속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카드는 미국이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언제쯤이 될지 그래서 협상이 돼서 뭔가 변화가 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더라도 잠깐 두 분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국제 유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만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렇게 되는 게 지금 기정사실처럼 보이는데 우리 산업에 지금 피해가 당장보다는 더 후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으로 지금 번질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어제 그저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1분기 GDP 1.7% 성장이 나와서 엄청 높게 나왔죠. 네, 엄청 높게 나와서 한국은행 예상보다 2배 정도가 나와서 지금 뭐 저희가 그러면 2분기부터 성장을 하나도 안 하고 0% 성장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가 될 거다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부만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철강 산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의 관세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철강 산업
하다 구조가 달러를 주고 철광석을 100% 사와서 가공해서 일부는 우리가 쓰고 일부는 수출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이거 미국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류비 상승뿐만이 아니고 환율 측면에서의 지금 부담, 원자재 사오는 거에 부담 같은 거 굉장히 많고요. 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 뭐 그 나프타 등등 해갖고 건설에서 필요한 물건들 지금 뭐 가격 올라가는 거 더하기 수급이 잘 안 돼갖고 지금 난리라는 겁니다. 그럼 건설 좀 걱정되는 부분. 거기다가 항공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그 우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연료비 리스크 같은 것들이 항공산업 좀 부담될 것 같아서 반도체랑 뭐 이런 게 좀 뜨거운 거는 경제에 굉장히 좋은 신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다 정도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충격을 받을 텐데 지금 유가가 오르니까 전기차 판매가 들어가니까 고유가 수혜를 받는 업종들 뭐 이런 부분 극소수겠죠, 어떻습니까? 네, 물론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는 재고 평가 이익이 있죠. 재고 평가. 예, 그런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더 늘어난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 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다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뭐 정책적인 노력, 정책적인 대안이나 정책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저는 근데 사실은 이럴 때는 묘안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 위기를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일을 겪었는데 이럴수록 그 정부에서도 뭐 민생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물론 또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겠지만 그보다도 기업들의 어떤 생산비가 크게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는 완화시키는 영향을 주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제 국민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 국민 전체 뭐 노조나 이런 데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평소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뭐 성과급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과거처럼 똑같이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임금 인상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약간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거는 뭐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원칙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좀 다 같이 좀 그런 면에서 약간씩 절제를 해줬으면 합니다. 뭐 묘안이 없지만 허준영 교수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이런 상황에서 돌파할 뭐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정부는 수급 불안 없이 시장에서 수급 불안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지금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산 에너지 더 쓰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급망 리스크가 부담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지금 중동 위주의 원유 구조, 그다음에 또 카타르산 많이 쓰고 있는 LNG 구조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고유가에 따른 산업 그리고 경제 영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단 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강세에 기관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600선을 돌파했고요. SK 하이닉스가 장중 7% 이상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죠. 전력기기주들의 급등세도 주목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조재환 채슬리 투자자문 팀장과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6,600을 넘어섰습니다. 시총도 6,000조 원을 돌파했네요. 오늘 강세,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인지 오늘의 강세 요인은 뭡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요.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영향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시총 점유율 지금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좀 힘입은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은 네. 개인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지금 오늘의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체크해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오르면 우리 동학개미들 개인들을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게 상당히 전공법 같기도 하고요. 이게. 예, 최근 저희 2월 초에 케빈 워시 사태로 폭락했을 때 그리고 3월 초에 전쟁 이슈로 20% 폭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훈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바이더 딥 그러니까 이른바 조정시 매수 전략을 정말 잘 네. 이제 실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그 2월, 3월 그 울퉁불퉁한 장세 속에서도 네. 주가가 조정받으면은 강하게 개인들이 매수세가 나왔고 네.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오르면 개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이 모습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개인들 얘기하니까 이런 이제 변동성도 큰데 이럴 때 레버리지 ETF를 선택하는 개인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이 두 배 오르내리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요인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런 패턴. ETF 시장 같은 경우가 2019년에 50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동학개미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코로나 시절에 ETF가 그 2배인 100조 수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400조까지 올라왔죠. 네. 근데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보통 이 우리나라의 ETF 시장은 레버리지, 인버스 위주로 성장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아까 서두에 전력기기 쪽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근데 어떤 것이 대장주인지 알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시장을 못 따라가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뭘 선택하시게 되냐면 오케이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은 내가 알겠어. 우리 시장이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서 그래 시장이 우상향한다 그러면 더 이상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가져가자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빨리빨리 뭐든지 좀 강하게 투자를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다. 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지수 2배짜리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데 향후에 지수가 20%를 올랐다 하더라도 네.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게 되면 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40%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못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등락을 계속하다 보면. 예, 네. 왜냐하면 부의 복리 수익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제가 갖고 있을 때 이게 10%를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10% 올라봤자 원래 있던 수익률보다는 낮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원금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매일매일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가져가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더라도 레버리지 ETF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패턴은 있을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 코스피가 6,600을 넘어서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 기대감을 타고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코스닥도 1,200 지수가 올랐거든요. 예. 이 코스닥의 상승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스닥이 최근에 뭐 25년 만에 1,200을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2000년 8월 4일에 코스닥이 1,238을 기록을 한 이후 25년 8개월 만에 드디어 1,200선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한 3가지 정도 동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네. 앞서 말씀하신 실적, 실적. 두 번째는 수급, 수급.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정책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 영업이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린 2000년에 코스닥이 1238을 찍었지만 그때는 영업이익 기반이 아니라 좀 실체가 없이 마치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오르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장세가 이런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간 개인이 2.1조 원의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이런 장세 속에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눈을 돌리고 있던 개인들이 이제는 다른 실적 위주의 코스닥 종목들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눈이 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정책 이거 중요합니다. 작년에 코스피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 시장 건전화를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는데요. 요 코스닥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 주가 누르기. 그리고 고의적인 상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이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자식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주가가 높은 상태에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를 고의적으로 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고의적인 상패는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자진 상패를 하게 되면 공개 매수를 통해서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나중에 정리매매를 통하거나 아니면 비상장이 된 상태에서 소액주들의 그 주식을 사게 되기 때문에 공개 매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는 결국은 이게 상속세하고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PBR이 1배, 그러니까 자산만큼 주가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상속세를 인하?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부자들한테만 좋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정당한 주가가 100만 원인데 고의적으로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주가를 50% 늘려서 50만 원인 경우에 상속세를 50%를 낸다고 하면 50만 원에 대한 50%니까 25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25만 원이 기업에 남을 겁니다. 그러면 원래 정당한 주가는 100만 원이었으니까 50만 원이면 PBR이 0.5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PBR 1배까지 올려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상속세가 50%가 아니라 한 30%로 줄여주는 겁니다. 상속세를 줄여준다, 정부가. 그러면 정당한 주가가 100만 원일 때 상속세를 50에서 30으로 줄여준다 하더라도 세수는 기존의 25만 원에 30만 원으로 늘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원래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렀을 때 남는 돈은 25만 원인데 PBR 1배인 1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기업이 가져가는 것도 70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주가가 그래도 순자산 대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에게도 좋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나라에서 세수도 느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 조율한다고 하면 상속세 인하가 이런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나 고의 상패 등등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주주가 주가를 억지로 누르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자, 상속세 인하를 하자는 얘기인데 취지는 참 좋게 들립니다만 정확하게 그걸 적정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대상을 어떻게 골라내는지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부는 여튼 주가 누르기를 막는 대책 그리고 이 상패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대책을 곧 국회가 내놓을 것 같네요. 이러면 그게 영향이 주가에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코스닥, 우리 코스피도 지금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지수를 얘기했습니다만 뉴욕 증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동안 좀 부진했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투자는 늘리고 빅테크들 또 인건비는 줄여가고 그런 흐름은 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미국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반이 지금 18일 연속 18일.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까라는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이어질까? 네,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저희 어떻게 썼냐면요. 예. 네이버에 궁금한 거 물어보듯이 그냥 단답형이었습니다. 예. 네, 이거 어때? 그럼 답이 오고. 이거 어때? 그럼 답이 오고. 근데 요새는 에이전틱 AI라고 이야기를 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네. 제가 예를 들면 누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식당이 필요해.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제 성향을 파악을 하고 예약까지 다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의 AI는 질문과 답만 했다면 이 에이전틱 AI는 질문을 판단을 하고 어떤 도구를 쓸지 네. 고민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걸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GPU, CPU, 메모리, 네트워크까지 전부 다 수혜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예. 조금 더 이거를 늘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2030년에요. 2030년. 네.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CPU의 전체 시장 규모가 100빌리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1,000억 달러. 네, 근데 이게 에이전틱 AI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추가되는 CPU 시장이 맥시멈 60빌리언까지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600억 달러. 네. 네. 그런데 이렇게 CPU 시장은 그렇게 늘어나고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15엑사바이트에서 45엑사바이트입니다. 이 엑사바이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1엑사바이트가 10억 기가바이트거든요. 그러면 15엑사바이트가 는다고 할 때 D램 시장이 늘어나는 규모를 보면 150빌리언입니다. 최소 D램 시장이 150빌리언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냐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규모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이크론의 올해 매출이 147빌리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D램 시장이 늘어나는 규모가 마이크론이 한 해 매출과 비슷한 겁니다. 이건 최소 규모예요. 예. 최소 150빌리언에서 450빌리언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의 한 해 매출과 맞먹는 규모 혹은 그 3배 이상의 D램 시장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2030년까지. 2030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틱 AI가 지금 뭐 GPU 수요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GPU 주변에 있는 파운드리, CPU, 메모리, 네트워킹, 기판, 장비까지 전부 다 수혜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너무 이례적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도 있는데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일 연속 상승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지금 이번 달에만 38.6%가 올랐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요. 한 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 오른 건 필반 지수가 생긴 이래로 10번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38.6%보다 더 많이 올랐던 건 언제냐? 네. 닷컴 때거든요. 00년 2월에 필반 지수가 50.4%가 올랐어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닷컴 버블에 올랐던 거는 정말로 꿈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실제 실적과 맞물려서 오른 건 지금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빅테크들이 계속 기업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캐펙스 투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메타하고 마소 같은 경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요. 네. 예,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이거는 결국 비용 부담을 좀 상쇄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은 성장 그리고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2가지 정도 저희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비용 통제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인력 감축을 통해서.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장이 좀 둔화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또 생길 수 있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장이 아니라 좀 최적화해 나가는 구간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AI 투자 이런 부분들의 빅테크들의 투자가 상당 기간 계속될 거고 메모리, 뭐 CPU 시장에 급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관련 산업에 다 지금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전력이 안정적인 공급, 전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전력 기기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뭐 전력 3대 종목들의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상승세가 가속되는 구간, 우리 전력기들 그런 가속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더 진행될까라는 부분은 그 앞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결국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근데 그 앞단에 캐펙스 투자가 지금 74% 정도 내년까지 네. 예, 글로벌 메모리들의 캐펙스 투자가 74% 상승을 하는 가운데 네. 실제로 디램 생산 12%에서 14%까지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게 못 따라가는 이유는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뚝딱하고 공장이 생기고 거기서 물건을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웨이퍼에서 그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웨이퍼당 생산량도 HBM은 훨씬 더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수익성이 높은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캐펙스를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공정 자체가 좀 복잡화되고 있어서 이 기초 인프라를 투자하는 기간 자체도 길어진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전력기기 생각해 보시면 네. 미국의 전력기기들이 대부분 1960년대, 1970년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뭐 좀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이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틱 AI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데이터 센터가 대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이 그런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교체 수요에 따라서는 수주가 이렇게 늘어나는군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리드 타임을 지금 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수주가 앞으로 3년이나 5년 정도의 먹거리는 다 받아놨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예. 이후 어떻게 될까를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선 반영이 돼서 지금 전력기기의 황제주네요. 효성중공업 400만 원을 넘었네요. 장중에. 이렇게 주가가 높으면 개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일단 뭐 효성중공업 말씀하셨으니까 효성중공업 주가가 23년 말에 16만 1,9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00만 원이 넘었으니까 400만 원. 네, 400만 원 넘었으니까 지금 한 30개월 만에 24배가 오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유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의 관점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내가 매도를 하는 시점은 최고점에서 매도할 거다라는 생각은 일단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보통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기존에 사지 못했던 분들이 사기 위해 매수를 걸어놔서 분명히 오른쪽 어깨를 한번 만듭니다. 네. 고점을 찍고 고점보다는 고점을 뚫지는 못하는 오른쪽 어깨를 만들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그게 언제쯤 언제냐? 나오냐? 그걸 어떻게 그거는 보통 영업이익률이 2분기 이상 꺾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향후 3년, 5년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예. 있는데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3% 그리고 뭐 다음 분기는 지금 20% 넘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영업이익이 20% 넘게 나왔다가 이게 19, 18 이렇게 2분기 연속 꺾이는 순간에는 그냥 뒤도 보지 않고 파시면 분명히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네,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영업이익률 둔화가 2분기 이상 될 때. 네, 맞습니다. 사는 경우, 파는 경우 말씀하셨고 사는 사람들, 네. 사고 싶은 사람들.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은 신고가가 나면은 아 이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네. 라고 굉장히 두렵거든요. 예. 근데 지수가 신고가를 내거나 주가가 신고가를 내는 경우는 이 주식이나 그 시장에 무언가가 바뀐 겁니다. 체급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 과거 저희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1950년부터 최근까지 물론 미국 시장 데이터긴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화돼서 미국 시장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혹은 지수가 신고가를 냈을 때 투자를 한 것과 네. 그렇지 않았을 때 투자를 했을 때의 평균값은 네. 3개월, 6개월은 지수가 신고가 혹은 주가가 신고가를 냈을 때 수익률이 더 안 좋습니다. 더안 3개월, 좋- 6개월. 네. 예, 단기적으로. 예. 그러나 그 신고가를 냈을 때 투자를 하고 1년, 2년, 3년, 5년을 봤을 때는 신고가를 냈을 때의 복리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네.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새로운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효성중공업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조재환 최슬리 투자자문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면서 석유 최고 가격 제도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죠.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유 4사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인생 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있지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가격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정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최고 가격제를 중단하면 휘발유와 경유값이 큰 폭으로 뛸 텐데 정부도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